사실 이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이 3D 프린팅이 관심을 얻고 그다음에 뭐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참고로 저는 오바마 대통령하고 손을 잡아봤습니다. 악수를 해봤어요. 옛날에 공부할 때 학교에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하는데 제가 한번 가서 손을 잡아봤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3D 프린팅이 막 활성화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2013년, 12년 이때부터 활성화가 됐냐? 그다음에 뭐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았냐?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숫자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이때 제품을 출시하면서 그에 관련된 특허들을 다 내고 그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20년이라는 숫자를 더하면 20을 더하면 그때가 언제냐면 특허가 풀리는 그 시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바마 대통령은 금속 프린터들이 이제 특허가 풀릴 때 그때쯤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숟가락을 얹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이게 될 거다 하면서 그걸 쭉 이슈로 띄우면서,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금속 제품들이기 때문에 금속 프린팅이 되는 기술들이 특허가 풀릴 때 다시 말하면 이제 다양한 업체에서 그런 걸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있을 그 분위기에 숟가락을 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단순히 특허 때문에 그러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뭐냐면 왜 이 3D 프린팅이 각광을 받게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3D 프린팅은 모든 형상, 아무 형상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형상을 만들어는 줍니다. 뭐 정확하든 안 정확하든요. 만들어는 주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런 공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제 격자 구조로 된 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공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원래. 아까 전에 깎아서 만드는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절삭 기반의 어떤 제조 공정들을 이용을 하면 이거는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D 프린팅은 일단은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각광을 받게 됐고 앞으로 이 기술을 활용한 어떤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한번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3D 프린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델이 있어야 어떤 기존에는 그냥 어떤 도면이나 이런 거 위주로 있으면 됐다고 하면 지금은 이런 모델이 된 3D 모델링이 된 이런 모델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3D 프린팅을 제일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모델링 과정을 여기서 아마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갈 건데 이 모델링 부분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 3D 모델이 있으면 이 3D 모델을 슬라이싱이라고 부르는 어떤 절차를 따라서 이제 한 층 한 층 재료를 어떻게 쌓을지, 재료를 어떻게 붙일지 그거에 대해서 쭉 계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계산된 이 슬라이싱 절차를 통해서 나온 어떤 재료를 더하는 어떤 계획이죠, 플랜. 그런 것들을 이제 3D 프린터에 입력을 하면 그거대로 이제 쌓아줍니다. 그거대로 쌓아주게 되면 파트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잘 예쁘게 만들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모델링을 했던 거와 동일한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면 툴이 어떤 깎아내는 툴,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안쪽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 툴이 없기 때문에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형상이나 만들 수 있고 그 형상에 제약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3D 프린팅을 많이 사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계는 여러분들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원래 좀 접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로 간다라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그 재료를 어떻게 더하느냐 이 재료를 더하는 방법에 따라서 7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3D 프린팅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3D 프린팅, 그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이 기술을 분류를 하면 7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7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분류를 누가 했느냐? 이 분류를 하는 게 뭐 어떤 기관이 따로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미국의 어떤 협회들이 있어요. 미국의 협회, 그 다음에 유럽의 어떤 협회들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미국에서는 ASTM이라고 하는 테스팅의 매터리얼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오브 테스팅의 매터리얼이라고 해서 표준을 만드는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을 겁니다. ISO라고. 이 ISO라고 불리는 게 유럽 쪽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ASTM, ISO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사자들이 여기에 있는 그 여러 사람들이 뭐 대학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연구소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이거를 잘 보니까 기술이 7개로 나누면 되겠네. 거기에 다 들어오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7가지 표준 그 기술 분류고 그거에 지금 현재까지 나온 기술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림이 없어서 재미없을 것 같지만 앞으로 다 비디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지루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7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벳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온 기술입니다. 광경화 방식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하는데 1987년, 86년 뭐 이럴 때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특징은 액체로 된 어떤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액체로 된 플라스틱. 여러분들이 본 적은 많이 없을 겁니다. 액체로 된 플라스틱을 빗으로 붙인다, 경화를 시킨다고 해서 광경화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두 번째는 재료 압출식이에요. 재료 압출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그런 제일 많이 봤던 그런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필라멘트가 있고 어떤 재료가 있고 그거를 노즐을 통해서 쭉 짜내서 그거 얇게 짜낸 어떤 재료를 쭉 쌓아주는 그런 방식을 이제 매터리얼 익스트루전이라고 재료 압출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2D 프린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종이 프린터 있잖아요. 그 프린터 방식을 그대로 응용한 방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광경화 방식이라고 할 때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액체로 된 걸로 그 뭔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액체를 프린터 잉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터 잉크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직접 뿌리는 방법을 이제 재료 분사라는 방식, 재료를 직접 뿌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바인더 제팅이라고 해서 액체로 된 바인더, 우리나라 말로 쉽게 생각하면 본드라고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드를 뿌리는 그 방식이 있는데 매터리얼 제팅하고 바인더 제팅, 이 제팅 방식, 분사 방식 이렇게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 베드 퓨전이라고 해서 이게 그 현재 금속 프린터 중에 금속을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 중에서는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파우더의 베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우더가 침대처럼 쫙 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대 모양으로. 그래서 그 파우더를 그 한 층 한 층 어떤 금속 가루를 아니면 재료 가루들을 한층 도포를 한 다음에 거기다 뭐 레이저나 아니면 전자빔 뭐 이런 걸로 녹이는 방식이 파우더 베드 퓨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이를 풀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옛날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그런 방식을 시트 라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시트가 이제 얇은 뭐 어떤 판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용접을 좀 정교하게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벳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 광경화 방식에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자, 액체로 된 플라스틱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액체로 된 있는 플라스틱에 어떤 빛을 쏘여서 그 빛으로 경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분이 맨 처음 3D 프린팅 만든 사람입니다. 척컬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앞에 있는 거 설명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자, 액체로 되어 있는 어떤 수조같이 생겼어요. 이 수조에 자, 레이저를 쏜다고 합니다. UV 레이저예요. 지금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UV 레이저가 쏘여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따라서 굳는 겁니다. 플라스틱이. 그래서 그 부분을 따라서 쭉 경화를 시키고, 한층 좀 더 내린 다음에 한번 싹 긁어내고 평탄화를 하는 거죠. 다음에 다시 이거를 반복을 하게 되면, 이 보는 것처럼 쭉 반복을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물 속에서 뭔가 형상을 건져 올리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이제 후처리를 통해서 쭉 다 이상한 것들은 없애고 청소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세게 굳혀줍니다. UV를 세게 쏘여주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방식의 특징은 레이저가 이렇게 쭉 레이저 스팟, 요거만 그걸 따라서 쭉 색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는 연필로 이렇게 쭉 그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방식의 장점하고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뭐 전공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되니까,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느려요. 일단 왜 느리겠어요? 이게 레이저가 빨리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연필로 이렇게 색칠을 해야 되잖아요. 연필로 색칠을 해야 되니까 느려요. 그럼 이 느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만들었냐면, 요거는 DLP라고 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원리는 비슷합니다. 어떤 액체 수조에 빛을 쏘여서 굳히는 건데, 얘는 어떻게 굳히느냐? 한 번에 한 면을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우리가 쓰는 이제 프로젝터 있잖아요. 그 프로젝터에서 그 빛을 한 번에 한 면씩 조사시키면서 출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액체 그 수조 속에 플라스틱이 있고, 밑에서 빛을 쏘여줍니다. 밑에서 빛을 쏘여주면 그 쏘여주는 게 이게 보시면 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건 지금 빨리 돌리고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건데, 깜빡깜빡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깜빡깜빡 하면서 밑에서 어떤 빛을 쏘여주면 그 빛에 의해서 그 부분만 딱 굳고, 그거를 쭉 들어 올리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쏘였다 말았다 쏘였다 말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양대로. 이렇게 하면 앞에 나와 있던 이 SLA 방식보다 훨씬 빨리 이런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한 번씩 빵빵빵 찍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똑같은 방식, 똑같은 이제 후처리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을 만들었네요.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액체 플라스틱을 이용한 제일 먼저 생긴 기술, 벳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 광경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봤던 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거예요, 대부분. 보시면 이 플라스틱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고, 이 필라멘트가 어떤 뜨거운 부분에 들어가서 녹여주는 거예요. 녹이고 나서 노즐을 통해서 얇게, 이거보다 들어간 것보다 훨씬 얇게 쭉 나오게 되면 그걸 이용을 해서 한 층 한 층 쌓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 말하면 옛날에 찰흙, 요즘에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플레이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쭉 한 층 한 층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장비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을 해서 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뭐 특별히 설명할 건 특히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보시면 그냥 필라멘트를 넣고 뒤에서 넣은 거를 얇은 필라멘트로 만들어서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싼 프린터는 뭐 몇십만 원, 몇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몇십만 원 정도부터 비싼 거는 뭐 1억짜리도 있긴 하지만 나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제품들이 저렴한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본 방식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파퓰러 하고요. 자, 세 번째는 매터리얼 제팅이라고 해가지고 프린터, 우리가 쓰는 잉크젯 프린터랑 방식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잉크 대신에 우리는 액체 플라스틱을 쓴다. 그러면서 액체 플라스틱을 굳히기 위해서 뒤에서 UV, 그러니까 자외선을 쭉 같이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 방식은 HP가 잉크젯 프린터 만드는 회사잖아요. HP에서 실제로 3D 프린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스트라사 6에서 나온 폴리젯인데, 자, 여기 보면 요게 헤드예요. 프린터 헤드랑 비슷하게 생겼죠. 잉크젯 프린터 헤드랑. 여기에 이제 카트리지가 들어간, 카트리지에서 이제 공급이 되는 액체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뿌려주는 겁니다. 실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도. 이렇게 판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재료가 이렇게 나온 게 보이시죠? 여기 조금 지금 색깔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파란색이 UV, 그 다음에 액체가 분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를 시키면서 바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붙이는 거예요. 뿌리고 붙이고 뿌리고 붙이고, 이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자,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단순하니까 제가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들으셨어요? 칼라도 된다. 이건 칼라도 됩니다. 잉크젯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재료를 이제 칼라 프린터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칼라 색깔이나 뭐 아니면 재료의 특성을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프린터 잉크처럼, 칼라 잉크처럼 뿌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짜 칼라로 나올 수 있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료를 뭐 말랑말랑한 거 썼다가 딱딱한 거 썼다가 투명한 거 썼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투명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딱딱한 부분도 있고, 고무 부분도 있고, 이걸 한꺼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싼 거는 뭐 한 5억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에 있지만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3개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그 방식은 바인더 제팅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터리얼 제팅이랑 아주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건 뭐냐면 얘는 접착제를 뿌린다는 거예요. 본드를 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인더. 자, 그럼 어디다 본드를 뿌리느냐? 이 본드를 뿌리는 거를 어디다 뿌리느냐? 그 가루로 된 어떤 재료를 먼저 깔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접착제를 쭉 뿌려서 접착제가 뿌려진 부분만 이렇게 굳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이 바인더젯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가 엑스원인데 이쪽 그런 겁니다. 보시면 이 파우더 베드가 있고 접착제를 뿌려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우더 가루가 어떤 거야? 그 재료 가루가 뭐냐? 파우더가 어떤 파우더냐에 따라서 금속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우더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물이 아니고 파우더예요. 네, 파우더를 한번 깔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본드를 뿌리는 방법, 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열을 한번 가해줘요. 왜냐하면 그 접착제가 열에 반응하는 접착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굳은 데는 색깔이 좀 진해졌고 안 굳은 데는 그냥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거는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되면 이제 안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파우더 안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걸 꺼내야 되는데 그 꺼내기 전에 열을 한번 줘가지고 쫙 굳히고 이런 식으로 안 굳은 접착제가 안 굳은 부분을 다 파우더를 제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열 처리를 통해서 뭐 금속 가루는 이제 조금 더 딱딱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바인더 제팅은 어떤 가루가 있고 거기에 접착제를 뿌려서 모양을 형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개 말씀드렸고 5번째. 이 5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주선에 뭐 3D 프린터로 뭔가 뽑아서 뭔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 그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우더가 아까 전에 바인더 제팅이랑 비슷하게 파우더가 있고 이 파우더를 한 층 한 층 깔아줍니다. 한 층 한 층 깔아준 다음에 레이저로 그 내가 원하는 부분을 쫙 녹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번 녹이고 아래로 밀고 다시 파우더 넣고 그다음에 또 녹이고 다시 아래로 하고 파우더 넣고 이걸 반복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어떤 파우더에 레이저를 쏴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는 거고 다 되면 한번 또 파우더를 깔고요. 이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건 실제예요. 실제예요. 지금 보면 이게 그 파우더 베드가 있고 이 파우더 베드에 레이저를 쏴서 그 레이저가 닿은 부분만 이렇게 녹게 됩니다. 이거를 반복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 파우더에 파묻혀 있는 파트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파우더를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띄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Typical uses for DMLS include tools and manufacturing units, small integrated structures, dental components, surgical implants, and aerospace.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파우더 베드 퓨전이고 여기서는 이제 이 방법부터는 금속이 그 주가 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 시 라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이 방식은 현재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돼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박판을 이용을 해서 그 한 층 한 층 적층을 시키는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 알루미늄 호일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라서 잘 잘라서 아래층에 붙이는 거예요. 그 붙이는 방식이 그 금속에서는 그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붙이게 그 막 비비면 붙게 되는데 그런 방식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여기 종이처럼 그냥 풀을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이 방식의 특징 그 이 시 라미네이션은 특히 종이로 할 때 예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주 저렴하게 칼라로 내가 원하는 풀 칼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출력을 해서 한 장 한 장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정교하게 잘라내는 방식입니다. 보시면 출력을 해서 넣어 놓은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잘라주죠. 자른 다음에 하나 붙이고 왔으면 다시 자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걸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면 다 되면 이런 식으로 A4 용지 한 질 이렇게 두꺼운 한 질 있잖아요. 그거처럼 딱 나오게 되고 그거를 다 띄어내는 거예요. 띄어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제품이 그 안에 딱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게 시 라미네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방식에서 주는 특히 이 종이 있잖아요. 종이도 꽤 나무로 만든 거기 때문에 꽤 딱딱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은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진짜 같죠. 예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기네들이 한 작품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진짜 그 같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칼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마지막 여태까지 지루하셨겠지만 마지막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방법은 용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접을 하는 건데 용접을 어떻게 하느냐? 자, 정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가 보는 용접을 하는 건 아니고요. 파우더로 된 그 모재를 쫙 뿌려줘요. 파우더로 막 뿌려주면 뿌려주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레이저를 딱 쏘면 그 부분에서 녹겠죠. 그 녹은 거를 이용해서 붙이는 거예요. 보시면 파우더가 쭉 나오고 있고요. 쭉 나오고 있고 레이저를 딱 쏘면 여기서 이제 그 레이저가 이렇게 재료가 녹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6가지 방법에서는 뭐가 단점이었냐면 기존에 어떤 제품이 있는 상태에다 거기다 뭐 추가로 덧붙이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평해야 되니까 밑이. 그런데 요거는 일단 시작하는 데가 아무 모양이 돼도 우리가 붙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만드는 데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뭐 어떤 형태를 잡는 데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자 여기 볼까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거에다 내가 원하는 걸 덧붙일 수도 있고 어떤 보강재를 만드는 건데 이걸 보강재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재료도 서로 붙기만 한다면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파우더만 바꿔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요즘엔 소식을 잘 못 듣고 있는데 옛날에는 꽤 유명한 회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7가지의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요? 질문 있는 사람 있으면 여기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질문이 없을까요? 역시 쑥스러워 하시네요, 다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그 개인 채팅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노승우 학생이 바인더 제팅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가 없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서포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서포트 매터리얼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만약에 형상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어요.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을 때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을 때 자, 요 부분을 적층을 할 때는 밑에가 있기 때문에 적층이 됩니다. 이렇게 적층이 되는데 쭉 가다가 여기를 적층해야 될 때가 오면 요 부분은 없잖아요. 전에 그 밑에 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 이상하게 쌓을 데가 없기 때문에 막 이상하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 뭐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요 옆에다가 부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거를 서포터라고 합니다. 서포터라고 합니다. 서포트라고 하는데 요거를 그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밑에 층이 없을 때. 그래서 여기 그 노승우 학생이 물어본 거는 바인더 제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볼게요. 자, 여기 파우더 베드 안에 있으니까 서포터가 그 파우더가 서포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이 방식에 이 파우더에 묻혀 있다고 파우더 베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서포트를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 이런 바인더 제팅이나 아니면 저쪽 파우더 베드 퓨전 이쪽에서는 다 파우더 베드를 쓰기 때문에 안에 파묻혀서 나오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몇몇 경우에는 서포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몇몇 경우에는 그냥 안 써도 되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인더 제팅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매터리얼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우더 베드 퓨전 요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여기 방식에서는 서포트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레이저를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서포트를 사용을 하고 전자빔을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서포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식이 조금 달라가지고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대학원생인가? 구병희 학생은 2학년인 것 같은데 저런 단어들을 안 해요. 자, 자, 기본적으로 7가지 방식, 그러니까 구병희 학생이 어떤 걸 물어봤냐면 한 층 한 층씩 쌓았기 때문에 재료가 전체적으로 뭐 같은 성질을 내거나 아니면 뭐 내구성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물론 균질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에 따라서 재료의 특성이 달라져요. 자, 기본적으로 쌓는 거기 때문에 이 쌓는 이쪽 방향에서는 재료의 특성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은 이쪽 방향보다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뭐 어떤 방식에서는 이쪽이 더 좋아지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쪽 방향이 이 만들어지는 방향 있죠. 이 빌드 엑시스라고 하는데
이 만들어지는 이 방향, 지축, 이 만들어지는 방향에 대해서는 재료의 특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내구성도 문제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이 내구성이나 이런 게 해결이 안 돼서 아직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쪽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자, 아무튼 이런 지 방향, 이렇게 재료가 쌓아지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재료의 특성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학생 또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질문이 있는 학생은 수시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7가지를 알아봤는데 7가지 모두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툴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간섭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의 어떤 제품들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신발이 밑창을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레티스로 된 격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재료를 넣을 수 있다. 아까 메탈 제팅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된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료가 복잡한 형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여태까지는 생산 단계상 이거를 이렇게 부분 해가지고 부품으로 만든 다음에 쪼개서 나중에 합치는 방식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여러 가지 부품들 한 번에 뭉쳐서 하나의 파트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 파트 컨솔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장점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아직까지 그 3D 프린팅은 비싼 기술이에요. 그래서 일단 비싸고 느립니다. 사실 이런 신발을 공장에서 만든다 그러면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이런 걸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구조물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의 특성이 달라진다. 그런 단점이 있고 내구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포트 스트럭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쓰는 파트는 요만큼이에요. 이게 내가 쓰려고 하는 파트고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요만큼은 버리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포트는 버려야 돼요. 쓸 데가 없어요. 얘를 잘라내서 버릴 거예요, 그냥.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는 건 여기 얇은 판 하나예요. 쓰는 건 요거 얇은 판 하나인데 나머지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좋은 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거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아직 문제점들을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보면 여기 보면 장난감이거나 아니면 뭐 그냥 반쯤 작동하는 어떤 시제품들이거나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는 만들고 나서 버리는 쓰레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쓰레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싼 하이테크놀로지가 필요한 그런 부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항공기 부품 아니면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3D 프린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항공기 부품이네. 이런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몸속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만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만들고 갖고 놀든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게 제조기술이라고 했는데 제조기술이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흔히 쓰는 물건들도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싸고 제품 신뢰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제품으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 평범한 물건들에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 비싼 거를 이제 어떻게 좀 극복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품을 하나로 뭉쳐서 여러 가지 부품 만드는 단가를 합쳐서 하나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비용 절감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비싸더라도 성능이 훨씬 좋으면 이거 같이 성능이 훨씬 좋으면 그걸 쓸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현재의 기술들을 그 적층 제조 기술의 장점들을 잘 활용을 해야 앞으로 우리가 이런 아주 저급하거나 아니면 아예 고급인 이런 제품들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이제 그 3D 프린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러한 우리가 평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3D 프린팅 쪽에서의 하는 연구들이에요. 보시면, 자, 아까 복잡한 형상을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복잡한 형상들을 어떻게 CAD로 잘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연구에 대해서 또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들다 보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깨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을 사용하는 그 적층 제조 같은 경우에 다시 말하면 파우더 베드 퓨전이나 이렇게 고온의 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의 그 구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휘어집니다. 이렇게 열이 한 군데는 많이 들어가고 한 군데 적게 들어가면 휘겠죠.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프로세스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이냐, 이런 연구를 또 하고 있고요. 아니면 재료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재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자, 또 하나, 자, 우리가 이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비행기 부품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품 그 기계 장치들은 사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신뢰도라는 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떤 프로세스를 그 표준화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어떤 거는 검증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 신뢰할 수 있다. 이런 프로세스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품질을 보증하는 아니면 이런 품질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쭉 이슈가 돼서 그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그 3D 프린팅의 장점, 이 3D 프린팅에 관련된 연구 이런 것들을 적층 제조라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설계를 하는 기술이 DFAM, 적층 제조 특화 설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3D 프린팅하고 적층 제조 특화 설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3D 프린팅을 사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보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맨 처음에 그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모델링을 해서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슬라이싱하고 그거를 프린터로 넣는다라고 했잖아요. 학교에서 아마 프린터는 가지고 있는 그 곳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자, 이건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모델링은 여러분들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델링을 아주 쉽게 하는 프로그램들 아니면 모델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특강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 띵기버스라고 하는 자, 띵기버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델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델은 없을 수도 있는데 많은 모델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 여기서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모델링 파일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고 보시면 다운로드를 받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다. 이런 모델들을 그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무료 CAD 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권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팅커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팅커캐드라는 프로그램은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로그인을 해야 중요한 게 나와요. 중요한 그림이. 여기서 보시면 여기 꼬마 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꼬마 애들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CAD 프로그램이다 라는 컨셉으로 만든 CAD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공짜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런 데로 가서 실제로 그 모델링을 한 다음에 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슬라이싱은 사실 그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모델링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곳에 가면 거기에 맞춰서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그 경상대학교에 있는 그 장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이 많이 없을 겁니다. 네. 나왔네. 네. 노승우 학생은 원래 아는 학생인가 보네요, 이걸. 연구실 예. 학생입니다. 예. 네. 노승우 학생이 어떤 걸 물어봤냐면, 그 디렉트 에너지 디포지션 방식에서는 그 슬래싱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이거는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G코드를 독자적으로 그 짜서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툴들에서 이제 어떻게 모델링 그 내가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따가지고 그거를 이제 슬라이싱 툴을 이용해서 슬라이싱 한 다음에 그걸 좀 변형시켜서 입력을 하는 식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질문하실 분은 하세요. 네. 사실 뭐 3D 프린팅 접하는 학생들은 이제 뭐 비교과 통해서 이렇게 접하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보통 이제 FDM 위주로 이제 접하다 보니까 다른 뭐 방식에 대해서는 이번 특강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번 특강에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세 개 나온 게 많이 나온 겁니까? 많이 나온 편이고. 네, 질문이 없으면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고, 지금 학생들 그 이름을 학번하고 이름으로 좀 바꿔주세요. 출석 체크 때문에 좀 해야 되니까. 일단은 뭐 박상인 교수님께서 좋은 특강 해주셔가지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네.
특강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면 될까요? 네.